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다크 투어리즘은 이 참상이 벌어진 역사적인 장소나 재난 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입니다. 우리말로는 국립국어원이 선정한 역사교훈 여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로 76주년을 맞은 4.3 항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제주 역시 역사 교훈 여행으로 찾아볼 만한 대표적인 곳이죠. 제주에 가게 되시면 다랑쉬굴, 또 괴페니 오름 등을 찾아서 4.3 항쟁을 기억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 58분 타이완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은 타이완 동부 도시 화롄에서 남동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해서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일본 오키나와현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만 강진으로 인한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치지 않을지 지켜봐야 될 텐데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잠시 후에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일본 소식 준비했는데요. 제1조선인의 집단 거주지인 우토로 마을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넉 달여 만에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안보와 경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현지 시각으로 2일 낮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9명이 숨졌는데요. 16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시작된 불이 지하에 있는 유흥업소로 옮겨 붙으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폭발 등 테러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대다수와 미국, 영국, 일본 등 44개 국가가 참여한 피해 등록위원회가 2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국제적인 보상 절차를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누구나 러시아 침공에 따른 피해 내용을 등록위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세계은행과 유엔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앞으로 10년간 4,860억 달러, 약 65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에서 발생했던 구호 트럭 공습과 관련해 오폭을 인정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의 차량이 1일 가자 지구에 구호 식량을 전달하다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7명이 숨졌는데요. 자국민이 사망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은 이번 공습을 강하게 규탄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민간인 보호에 더 노력해야 된다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습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에 마감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유는 1.44달러 상승한 배럴당 85.15달러에 마감했고 글로벌 벤치마크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런던 이체 선물 거래소에서 1.50달러 오른 배럴당 88.9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유와 브렌트유 모두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최고가에 마감됐습니다.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발생한 영사관 피폭 사건과 관련해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을 공개 경고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진 점이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제 함께 다양한 국제사회 소식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이. 네, 계속해서 양국이 이런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시간으로 2일 오전에 1시간 45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국 정상이 소통한 건 작년 11월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에 그 4개월 만에 가진 그런 회담이었는데요. 네. 두 정상이 이번에 첨단 기술, 공급망, 대만, 남중국해 같은 현안을 놓고 예기치 않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뭔가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네. 양측 간의 입장 차이를 또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쳤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특히 미중 정상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정말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당한 무역과 투자 제한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중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는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 왜곡, 또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목록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미국과 서방 국가의 첨단 기술 봉쇄가 지속되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또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 항상 이렇게 그렇죠. 대립을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 물론 미국이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칭더 대만 차기 총통이 이제 다음 달에 취임을 하니까 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고 시 주석이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야, 그리고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이 다 이런데요. 지금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강조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니까 여기에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아무튼 미국 쪽에서는 이번 통화가 이제 예기치 않은 충돌을 방지하려고 개방된 소통 채널을 유지하자라고 작년에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에 따른 통화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미중 관계가 좀 안정적이어야 유권자 표심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시 주석도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미국이나 서방의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갈등 관리에 무게를 두고 이 두 정상이 전화를 4개월 만에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화를 했는데 네. 우리 아까 소통 채널을 유지하자라는 차원인데 그렇죠. 소통이 이제 마음을 열어야 진짜 소통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닫힌 네. 채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니까. 한 발짝도 다가서지 않는데 일단 얘기는 해보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에만 네, 이제 네. 의의가 있다. 네네. 저는 소통 채널 유지에만 네, 네. 의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땀 흘린 만큼 벌고 있는가. 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중남미 국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우루과이 국립대학의 하비에르 웨버 교수가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최저 임금과 대통령의 급여 수준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국가 중에 최저 임금과 비교해서 대통령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주는 국가는 과테말라로 나타났는데요. 이곳의 최저 임금이 월급 기준으로 $420, 56만 6천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아레발로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46배에 달하는 19,062달러 한 2,50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좋으면 그래도 받아들여지겠지만 그렇죠. 네, 네. 굉장히 경제난이 심각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택하는 국민 규모가 중남미 전체에서 상위권에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근데 이제 1월에 아레발로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네. 대표적인 공약이 부패와 빈곤을 타파하겠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정권을 이제 우파로부터 찾아온 좌파 대통령이었는데 네. 이렇게 월급을 좀 많이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우루과이가 격차가 또 큰 나라로 지목이 됐습니다. 네. 지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이 최저임금보다 한 40배 많은 우리 돈으로 한 3,006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아까 과테말라 대통령보다 더 많이 받지만 이제 네, 최저임금과 비교한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루과이도 물가 수준이 영내에서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있고 이어서 콜롬비아는 대통령이 30배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 최근에 셀프 급여 인상을 했었잖아요. 네. 26배, 멕시코와 브라질 대통령은 22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한 웨버 교수가 물가 수준과 소득 차이를 관찰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얼마나 버는지 정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지표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통령은 지금 롤렉스 시계 스캔들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볼르아르테 페루 대통령입니다. 최저임금의 15배의 급여를 받는데요. 네. 우리 돈으로 한 달에 562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요. 그런데 지금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면 국민들은 37만 원 정도거든요. 네. 전체 평균 월급은 58만 원 정도고 그런데 대통령이 손목에 찼던 시계 중 하나가 롤렉스 시계인데 이 가격이 1,900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 직장인이 33개월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이 시계 하나를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월급도 56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시계가 굉장히 여러 개인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돈으로 샀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또 나오는 그래서 거죠. 롤렉스 스캔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남미 국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네,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또 예민하게 네네.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얼굴이라도 내밀어라. 네, 이런 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댕기열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남미 쪽이 네, 지금 예. 엄청난데요. 네.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모기야 그러니까 이집트 순모기가 옮기니까 예. 모기를 잡기 위해서 약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SNS에서 모기 퇴치제를 구하지 못해서 좀 성난 시민들이 보건부가 있기는 하느냐. 모기 퇴치제는 대체 어디에 있냐. 네. 하나 간신히 구했는데 가격이 4배나 올랐더라. 이런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심각하면 그러나 올 1분기 동안에 아르헨티나의 댕기열 확산세를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를 해봤더니 11배가 늘어났어요. 감염자 수만 10만여 명 이상입니다. 아, 너무 심각한데요. 여기에 불을 붙인 게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골프 선수인 에밀리오 푸마 도밍게스 선수 부인이요. 네. 33살의 젊은 나이였는데 댕기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이 불안해지겠죠. 네. 져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모기 퇴치제를 살 수가 없고 북쪽에 가면 우리 돈으로 3,300원 정도인데 네. 우리 수도권 염약국에 갔더니 13,300원에 그것도 예약을 하면 다음 주에나 받을 수 있다더라라고 이제 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비교가 되는 게 옆 나라가 브라질인데요. 네. 댕기열이 브라질에서 또 네,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사상 처음으로 공중 보건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국가가 댕기열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아. 어린이랑 청소년을 대상으로요. 예.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 밀레이 정부가 이 백신 효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신을 그러면 사적으로 사서 맞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까 그렇겠죠. 말씀드렸죠. 지금 네. 최저시급이 굉장히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시민들이 자비로는 접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한 언론인이 네. 시민들에게 현재 댕기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 보건부 장관은 얼굴이라도 내밀어라 라면서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만 하네요. 그렇죠. 전혀 아무 대책이 네. 지금 모기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건데 모기 약이 없으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 이야기였고요. 다음 네 번째 키워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달나라 옥토끼가
떡방아 찌는 시간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이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달 탐사 경쟁이 붙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백악관이 이런 가운데 2026년까지 달 그리고 다른 천체를 위한 통일된 표준 시간을 만들어라라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 표준 시간을 위해서 원자 시계를 달 표면에 배치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 달 표준 시간이 이제 우리 세계 표준시를 협정 세계시라고 공식 이제 부르게 되는데 네. 협정 달 시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달 시간은. 근데 극도의 정밀성이 필요한 달 탐사선이라든가 네. 인공위성 등의 시간 기준을 제공하는 시간이 달 표준 시간이에요. 근데 달하고 다른 천체는 중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지구와는 시간이 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은 달에 있는 사람이 지구 시계를 가져갔는데 그걸 보면 그 시계가 하루 평균 100만 분의 1초씩 느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네, 달의 표준 시간이 없으면 우주선 간의 데이터 전송을 안전하게 보장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지구랑 달 또 우주 비행사들끼리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동기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각 나라가 각각 가 있으니까요. 네. 국제기구.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그래서 달에서. 네. 기존의 국제 기구들이 많았으니까 네. 기구들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달 탐사 아르테미스 협정을 통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3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긴 한데 네. 중국, 러시아는 또 각각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쟁을 벌이면서 보내고 있는데 그들과도 통신이 필요한 건 분명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정말 옥토끼가 떡방아를 정확하게 몇 시에 찌는지 몇 시, 네. 몇 분, 몇 그렇습니다. 초인지를 네, 알려줘야 되는 알 수 시점이 있는 왔습니다. 기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자, 다음 키워드 5번째 키워드입니다.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있답니다. 있어요? 네, 오. 몸을 써야 되는 건데요. 미국의 Z세대 사이에서 지금 사무직 인기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인기는 줄고 네. 반면에 숙련 기술직으로 대표되는 블루 칼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상당수의 Z세대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보니까 미국의 2년제, 4년제 대학 등록생 수가 2010년에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직업훈련 학교 등록생 수는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만 봤을 때 직업훈련학교 등록생 수가 전년 대비해서 16%가 증가해서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에 사상 최고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용접, 배관, 전기 이렇게 건설 부문 전문 기술직 초봉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 작년에 건설직 노동자의 초봉 중간값이요. 전년 대비해서 5.1%가 오른 48,089달러. 우리 돈으로 6,500만 원 정도로 오. 집계가 됐어요. 초봉이. 네, 그래서 4년 연속 회계사 그리고 IT 업계 종사자의 초봉인 5,300만 원보다 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좀 나이 든 건설직 노동자들이 대거 은퇴한 시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네네. 곳은 많은데 보내줄 수 있는 숙련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네. 최근에 9개월짜리 용접 과정을 이수한 한 20대 남성이 원래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그 팬데믹 때 IT 업계에 종사하시던 부모님을 보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계시더라. 그걸 보고 내가 생각을 바꿨다. 네. 네. 저건 아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했나 봐요. 5년간 용접일을 하면 연봉이 최소 1억 원으로 바뀐다. 그래서 내가 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직업 학교들은 고용주들이 학비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네. 사회 초년생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 GPT 같은 그 생성형 AI 모델이 전반에 활용되니까 네. 화이트 칼라는 실직 위기를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블루 칼라들 몸을 쓰는 이런 산업 너무 역군들은 대체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몸을 쓰니까 좀 위험하다, 힘들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로봇 기술이 또 여기도 똑같이 발달을 그렇죠. 해서 네. 점점
조금 좀 쉬워지는 추세가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열풍이 분다고 여기에 뛰어드는 건 좀 생각을 잘 해보고 해야 된다. 그럼요. 나의 적성과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해봤는데 적성에 안 맞더라라면서 그만두는 분들도 그럴 수 많았다고 있어요. 해요. 그리고 이제 초봉이 높은 건 많은데 전체 연봉으로 확산을 하면 아직도 그 화이트 칼라 직군의 그 연봉이 더 높긴 하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미국 학부모의 80%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게 네, 됐습니다. 나중에 블루칼라를 지원할 지언정 네. 대학은 좀 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셨을까 네.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네,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가. 이 학교에 가면 네. 푸젠성 푸저우를 비롯한 중국 일부 지역 학교에서요. 네. 지금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처럼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네. 욕설을 감지하는 스마트 음성 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왜냐하면 지난달에 좀 충격적인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네. 13세 중학생 3명이 동급생을 살해해서 안매장한 사실이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특단의 대처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안 사각지대에 설치된 이 스마트 음성 탐지기는 욕설이라던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감지하면 네. 5초 안에 교사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경보 메시지가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효과가 좋다라고 그러면 아마 이걸 도입하는 학교가 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너무 끔찍한 사건이 있었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렇죠. 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보면 44 이게 옷 사이즈죠. 44는 SS. 등 번호인데요. 44번은 44번. 아, 제가 WS. 옷 사이즈 뭐 이런 것만 생각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군요. 네. 독일 축구 대표팀의 유니폼을 제작하는 회사가 아디다스사거든요. 네네. 그런데 등번호를 44번으로 하는 유니폼은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폼을 판매하면서 그 소비자들이 이름을 선택하고 등번호를 선택하면 그걸 네. 새겨서 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도 히틀러 같이 나치랑 관련된 이름은 안 해줬고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등번호 44번까지 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난달 14일에 새로운 독일 축구팀 유니폼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폰트 그러니까 글자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한 디자인 때문에 그 어떤 한 폰트에 따르면 네. 44라고 숫자를 새기면 나치 군사 조직인 친위대 슈타펠의 문양이 연상된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이 SS 문양 지크루네가요. 알파벳 S 2개를 약간 각지게 쓴 거예요. 숫자처럼 지그재그로. 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이게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나치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져서 독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문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커지니까 독일 축구협회와 아디다스가 이 폰트로는 44번 유니폼을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미 주문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게는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팀 선수는 어떡하나요?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대표팀 선수들은 등번호를 23번까지만 달거든요. 그러니까 44번이 없네요, 나올 그러면. 일은 네.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의도한 게 아니었냐 이런 비난을 좀 아디다스가 많이 받았는데 아니다. 우리는 굉장히 회사원들이 다국적 인종으로 구성돼 있어서 우리의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비지스의 노래 I Started a Joke 함께 듣겠습니다. I started a joke which started the whole world crying, but I didn't see that the joke was on me. Oh no, I started to cry, which started the whole world laughing. Oh, if I'd only speak,
joke was on me. I looked at the skies, running my hands over my eyes, and I fell out of bed, hurting my head from things that I'd said, till I finally died, which started the whole world living. Oh, if I'd only seen that the joke was on me. I looked at the skies, running my hands over my eyes, and I fell out of bed, hurting my head from things tha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만에서 오늘 오전 규모 7을 넘는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일부 건물이 무너지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대만은 물론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및 필리핀 해안 지역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로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 공격 무기가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면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의료계 설득에 나섰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삼성 E&A와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가 추진하는 약 9조 7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도는 현상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1%보다 0.3%포인트 높았습니다. 중동 지역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5.15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던 국제 구호단체의 차량이 현지 시각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7명이 숨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주제 수첩에서 오늘은 일본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정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네, 일단 일본 오키나와 상황 궁금합니다. 지금 대만 강진 때문에 오키나와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대만 이화렌현 남남 동쪽 23킬로 해역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강진으로 오키나와 일부 지역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되었고 오키나와 거의 전역의 바다로 해일이 몰려오고 있다는 긴급 뉴스가 각 방송에서 흘러나왔고요. 네. 현재도 대부분의 방송들이 특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해일 경보가 내려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피소로 대피를 했고요. 네. 요나구니 섬에는 9시 18분경에 30cm의 해일이 관측되었고 이시가키 미야코 섬도 10시경에 약 20cm의 해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렇군요. 최대 규모의 해일은 3m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전 10시 시점에서 큰 피해 정황 보고는 없었다고 후지티비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9시 1분경에 총리 관저의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연락실을 설치했고요. 일본 기상청이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키나와 본토 미야코 야에야마 제도는 현재 실제로 해일이 관측 중이라며 바로 높은 곳으로 도망치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해일 경보가 해일주의보로 한 단계 내려졌고요. 다만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이 모두 대피를 했고 우체국 등도 오늘은 업무를 중단하고 대피를 했습니다. 네. 방위성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항공자위대 온나무라 주둔지로 해일을 피해서 대피해온 주민들 30명이 있어서 이 주민들을 받아들였고 그 외 자위대 시설로 대피를 해온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나하공항의 모든 비행기는 운항을 하지 않는 상태고요. 해일이 첫 해일이 온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다음 해일이 또 올 수도 있다며 그렇죠. 절대로 바다나 강을 보러 나가지 말라고 기상청은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피해 없이 좀 지나가길 바라고요. 자, 준비하신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부가 되면 서로 다른 성씨잖아요. 근데 일본은 성을 같이 쓰잖아요. 동성인데 이렇게 되면 500년 후에 일본인 성이 모두 사또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결혼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의 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부부가 약 95%가 남편의 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갑자기 자신의 신분증, 카드, 은행 계좌 이런 걸 다 자신의 이름을 이제 남편의 성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네요. 도호쿠 대학의 고령경제사회연구센터 요시다 히로시 교수는 만일에 일본이 선택적인 부부 별성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금도 사또라는 성씨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2446년에는 일본인의 50%가 사또가 되고 2531년에는 일본인 전원의 성씨가 사또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본이 빨리 부부 별성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그런 배경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도쿄와 홋카이도에 살고 있는 남녀 12명이 자신들의 이제 부부 별성을 인정해달라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만 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도쿄 지법과 홋카이도 지법에 각각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 원고들은 자신의 성을 변경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고 혼인 전에 사용하던 자신의 신용과 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도쿄 지법에 소송장을 제출한 이 부부를 보면 원고 고이케 씨 아내가 이제 우치야마 씨인데 3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남편 성을 쓰고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아내 성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을 그래요?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혼과 결혼을 거의 뭐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되풀이를 아이고. 하면서 그래야지만 남녀가 평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부부인데요. 네네. 이 부부는 부부 별성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부부가 성이 다르면 가족의 일체성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며 선택적인 부부 별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사실상 한국도 별성을 쓰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가족이 아니라고 할 그러죠. 네, 네. 네, 맞아요. 일본에서 이제 부부 별성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그런 어떤 그 구성원 자체 통일성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집단 소송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인데 그래도 일본에서는 현행 규정인 부부 동성이 합헌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상 일본에서도 1996년에 선택적인 부부 별성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 법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국회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얘기 또 나왔으니까 어떻게 또 바뀔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동포들이 살고 있는 교토의 우지시 우토로 지역, 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몇 번 이제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주거 환경 정비가 4월 말에 이제 완료가 된다고요.
네, 제일 동포들의 마을로 알려진 교토府우지시 우토로 지역은 약 2.1헥타르의 크기로 수도, 전기, 도로 등이 2024년인데도 아직도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아서 네. 여기 살고 있는 동포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지시가 주체가 되어서 주 환경 개선 사업을 해왔고 네. 시형주택, 도로, 배수로 등의 정비가 드디어 4월 말에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시의 담당자는 일정한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말했고 이 사업에 약 30억 8,1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우토로 지역은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수도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수혜가 굉장히 잦았고 일본에서도 수도 설비가 가장 늦게 마련이 됐습니다. 2014년이 되어서야 국토교통성 교토부 우지시가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의 도시 구상을 책정하고 사람이 살기 부적절한 집을 이제 49채였는데 이 가옥을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시형주택, 도로, 상하수도, 빗물 저장시설, 공원 등을 이제서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시형주택에 52가구가 입주를 해 있는데요. 네. 이것으로 이제 우토로의 정비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아무도 살지 있는 집이 44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의 김수환 관장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행정은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고 시민들의 교류를 꾀해서 우토로와 함께 나아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주거 환경 정비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이 우토로 마을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잠깐 좀 설명해 주실까요? 여기가 이제 네. 그 전쟁 당시에 교토의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살던 곳인데요. 그때 네. 약 1,800명의 조선인이 동원이 되었는데 이 1,800명이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대충 합판으로 이제 국유지에다가 합판으로 대충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게 하면서 비행장 건설에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징용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이 갈 곳을 잃게 되면서 네. 그냥 계속 그 집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일본의 경제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어도 우토로 지역만은 그냥 모르는 채로 계속 버려진 채로 남겨 있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일본 지방 정부의 소유였던 우토로가 1987년에 닛산 자동차 계열사의 땅이 되었고 또 그 땅을 자치 주민의 회장이 샀는데 네. 그 땅을 산 다음에 일본 부동산 회사에 깜짝 놀라게 팔아놓고 혼자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 자치구에서 다 사서 다 같이 나눠 가질 예정인데 네. 이제 부동산 회사에 팔았으니까 부동산 회사는 주민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자 재판을 걸어서 퇴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 정부가 30억 원, 또 모금 등으로 이제 2010년에 토지 약 2,000평을 매입해서 주민들의 거주권을 확보를 하고 네. 재개발 공사로 시형주택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주거 환경이 환경이 또, 전혀 나아지지 그렇죠. 않아서 그 환경 개선이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우토로의 이런 안타까운 기억은 일단 2022년에 세워진 우토로 평화기념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너무나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좀 남은 인생들은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글로벌 이슈 수요일에는 2주에 한 번씩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벚꽃은 좀 보셨습니까? 꽃은 2주 좀씩, 만에 네, 많이 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네. 오늘 에너지 어떤 에너지? 오늘은 뭐 올림픽도 개최할 나라죠. 이제 프랑스 프랑스. 이야기를 네.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프랑스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매우 독특한 이제 그런 좀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도 원자력 발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건 잘 오.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로 높은 건가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프랑스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전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69%. 그러니까 보통 70% 정도다라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프랑스 전체의 원자로는 총 56기 되게 많습니다. 예, 우리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우리나라도 꽤 많이 네네.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네, 한 27에서 30% 정도예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위치한 원자로 숫자는 이제 24개.
24기니까 우리보다 2배 이상 많다. 70%면 예, 꽤 높은데요. 압도적입니다. 예,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프랑스에서? 일단은 이게 이제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오일 쇼크 있었죠. 그러니까 1973년 5월 달에는 배럴당 2.9달러였는데 네. 1년도 안 지나서 1974년 1월이 되니까 11.6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이 정도면 뭐 폭등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세계 나라들은 당시에 이제 석유를 떼서 이제 화력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당연히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됐겠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전체 전력 생산의 65%를 당시에 이제 석유가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자기네 나라에서 석유가 나지만 거의 네. 대부분 전량 이제 해외에서 도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프랑스로서는 타격이 컸죠. 그러니까 당시에 프랑스 원자력 발전 비중은 한 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안 되겠다 싶었네요. 그렇습니다. 원자력으로 이게 도저히 못 옮겨야겠다. 살겠다. 네, 너무 비싸니까. 네, 그래서 이제 1973년 11월 30일 당시 이제 프랑스 총리이던 피에르 메스메르 총리가 이제 TV 연설을 합니다. 네. 프랑스는 국가적으로 원자력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난 74년 3월 6일 날 이제 메스메르 또는 계획 또는 뭐 메스머 계획이라고 부르는 네. 대대적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밝힙니다. 총리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뭐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메스메르, 영어식으로 메스머 이렇게 네. 부르는데 이 계획의 모토가 참 멋있어요. 프랑스는 석유는 없지만 아이디어는 있다. 오. 예, 우리는 네. 머리로 위기를 극복할 거다. 아, 예. 멋지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네. 이제 1000메가와트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13기를 우선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네. 10년 후 그러니까 한 1985년까지 프랑스 전체에 8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어가지고 네. 2000년 이때는 2000년 그러면 되게 먼 미래였죠. 그렇죠. 예, 2000년이 되면 총 170기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소를 갖추겠다. 엄청난 규모로 지어 그렇죠. 건설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일단 프랑스는 이제 계획을 세우면 또 집행을 잘 하는 나라니까 네. 1970년대 후반서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한 7, 8년 사이에 매년 이제 뭐 5기에서 6기 정도의 원자로를 계속 건설을 하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단기간에 확 높였죠. 이게 원자력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온실가스 배출은 적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제 먹고 살 만한 나라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적어요. 아, 그러니까 보통 역시. GDP 1달러를 만드는데 그 나라에서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느냐 이렇게 네.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0.34kg, 한 네. 340g, 일본이 230g, 뭐 독일이 180g 정도 되는데 네. 프랑스는 110g이에요.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의 그러네요. 이산화탄소만 배출해도 이제 GDP 1달러를 벌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높으니까 한편으로는 좋은데 다른 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원자력 발전도 우라늄을 태워서 예. 하는 거다 보니까 우라늄 수급에 프랑스는 좀 민감한 편입니다. 예전에도 우라늄 얘기 한번 해주셨었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수입을 하는 많이 수입해야겠는데 수입해요. 지금 70%면 예, 그러니까 연간 한 8,000톤 정도를 수입을 합니다. 8,000톤. 예, 그래서 예전에는 프랑스 내에서도 우라늄 광산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 문을 닫았고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뭐 니제르,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호주, 뭐 이런 5개 나라에서 전체 수입량의 한 90% 정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제 천연 우라늄, 땅에서 캔 천연 우라늄을 갖고 와서 자체적으로 농축해가지고 네. 이제 원자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그냥 발전소만 덜렁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땅에서 캐서 그러면 그거를 채광, 정년, 그다음 변환, 뭐 농축, 가공, 발전, 재처리 이렇게 쭉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다 있어야 되는데 예. 프랑스는 이 전체 과정을 다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뭐 이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우라늄만 없을 뿐. 그렇죠. 국가 전략적으로 이런 단계를 잘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잘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일단 이게 가능한 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라늄 농축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농축된 우라늄을 사와서 맡기는 거죠. 우리가 천원 우라늄을 사서 맡겨서 농축 우라늄 만들어서 갖고 와서 이제 쓰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재처리 안 되는 거죠. 재처리도.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걱정 없어 보이던 프랑스 원자력 발전이 최근 네. 이제 걱정거리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걱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아까 이제 다 1970년대, 80년대 이야기였잖아요. 아, 너무 오래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35년 정도 가동을 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제 40년 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1980년대 건설된 22기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40년 육박하고 있고 아. 대부분 이제 35년 가까운 이제 상황에 예,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에는 12기의 이제 오래된 원자력에서 이제 동시 똑같은 결함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 수리하느라고
또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2022년에도 이제 기술적 문제, 뭐 정비 네. 이런 게 겹치면서 네. 전체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이 한꺼번에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지만 2022년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요금이 막 올랐을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럽 수급도 같은 잘안 경우는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전기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폭등했었죠. 도매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뭐 100배씩 뛰었다라고 하는 정도도 나왔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별로 상관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이 아니었던 원자로가 거네요. 가동 중단되면서 큰 폭의 전기료 상승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기존 원자로를 더 쓰는 게 뭐 당면한 제일 또 경제적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도와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현재 네. 5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일단 규정을 바꾼 이제 그런 상태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원전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안 지었는데 이제 최첨단 새로운 원전을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프랑스 국내적으로는 이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겠네요. 최근에는 또 이제 국제적으로도 해외에서도 또 프랑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자꾸 생길까요? 뭐 우리네 인생이 그렇죠. 뭐. 네. 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해외에서? 뉴스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아프리카의 니제르, 나이지리아 네. 말고 니제르라는 나라에서 니제르. 이제 쿠데타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네. 근데 니제르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있는 내륙 국가예요. 그러니까 바다랑 접하지 않은 국가고 1인당 GDP가 한 $600 정도밖에 안 되는 최빈국인데 이 나라가 이제 프랑스의 머리를 지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예. 쿠데타가 일어난 게 왜 프랑스가 머리가 아플까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니제르는 프랑스의 주요 우라늄 공급 국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니제르는 머리가 아프겠네요. 세계 7위의 우라늄 국가이고 네. 지난 40년 동안 프랑스에 우라늄을 공급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는 이제 세계 2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대규모 우라늄 광산, 이모 우라렌이라는 우라늄 광산이 이곳에 있는데 네. 이제 프랑스 국영 기업이 이 광산을 이제 소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쿠데타가 딱 발생한 다음에 네. 이 새로 집권한 정부가 우리는 프랑스에 대해서 우라늄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가 이제 긴장을 하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약에 대해서 계약이 너무 불공정하다. 아.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프랑스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뜯겼어.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니제르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그랬듯이 프랑스 식민지였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정이 좋지 않았군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니제르 국민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은 당연히 그런 감정을 또 잘 활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바탕 뉴스가 됐다가 실제로 공급이 중단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니제르 전체 수출액의 75%가 우라늄이에요. 이거 빼면 수출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니제르가 갑자기 왜 이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배후에 언뜻 러시아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또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정황 증거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최근에 어떻든 우리가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입지가 점점 이제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 협력 또는 군사적 지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네. 확대를 하는데 일단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우호적인 그런 감정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니제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국민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쿠데타 지지 시위를 하는데 러시아 국기를 들고 나와서 혼나든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우리 세력권인데 왜 러시아가 이렇게 들어와서 자꾸 움직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우리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유럽이 한바탕 이제 난리 났었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견제고. 우리도 너희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너희를 괴롭힐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른 나라도 우리랑 이렇게 약간 선 긋고 그렇죠. 프랑스만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없던 얘기는 되긴 했는데 파병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없는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정말로 끝일까라는 이야기는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프랑스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네. 사실 니제르의 우라늄은 우리한테도 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이제 이모 우라렌이라는 네. 세계 2위의 광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2009년인가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전 그리고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네. 이제 지분 투자를 했어요. 아. 그래서 전체 광산의 한 10% 지분은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 거군요.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우라늄 도입하는 양이 한 6% 정도가 한 200톤 정도가 이제 니제르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관련이 아예 없는 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었네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2010년대 초반에는 한 500톤 이상 이제 그러니까 10% 이상을 이제 니제르에서 수입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쏠림 현상을 막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로 분산을 하면서 최근엔 좀 비중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아프리카에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나라는 아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저는 되겠습니다. 니제르 오늘 처음 들었고 뭐 네.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니제르 쿠데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네,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네. 특히 에너지를 다 수입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제가 좀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2주에 한 번씩 열심히 또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역시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카를라 부르니의 You Belong to M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